도라이브. 안녕하십니까? 도라이브 테크스타 주간 브리핑 2018년 6월 첫째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6월은 그 순국 선열의 달, 그 나라를 지키는 모든 일들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하실 정호성 하디오랩 편집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성입니다.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 주? 한 주 뭐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아까 페이스북 보니까 저기 항공기에 앉아가지고요. 아니 페이스북에 봤더니 개인 항공기에 앉아가지고 네네네네. 하고 계시던데. 그 비행기도 사나요? 이제 비트코인 산 돈으로 비행기 샀나요? 개인 비행기 사시는 건가요? 살 수도 있죠. 얼마입니까 비행기? 2억 정도 되네요. 2억이요? 예. 그거 1년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1인 타는 겁니까? 2명이죠. 저도 탈 수 있나요? 그럼요. 겁나는데요? 190km까지 오버로드 되니까 도 도기자랑 저랑 타면은 남죠. 예. 그렇죠, 남죠. 저 이제 살 뺄 거라니까. 아니 그 남죠. 저희 어찌됐든. 첫 번째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일단 정우성 기자께서 일단 그 비트코인을 잘 하니까 그걸 갖고 2억 비행기 경비행기를 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목표. 첫 번째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갖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소식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자, 애플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예전만큼 그렇게 어떤 혁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관심사들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WWDC 2018 했었는데 네네. 잠깐 뭐 얘기 드리면 이제 월드와이드 개발자 컨퍼런스 2018이 디벨롭 컨퍼런스 2018 있었죠. 애플이. 그래서 이제 iOS 일단 12인 것 같아요. 저는 뭐 11 쓰는 입장에서는 11 사실 불만족스러운데 이게 이제 뭐 속도가 일단 기존의 6 이하의 사용자들은 속도가 되게 느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잡스러운 좀 버그들이 많았는데 네네네. 12에서는 좀 그런 성능이 아이폰 5S부터 지원하는데 그런 성능들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구형폰 속도 향상이 좀 관건인데 그런 부분이 향상이 됐다고 하니까 좀 설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 아이폰 5S 이후부터 거의? 출시된 모든 아이패드 뭐 이런 데 기계들 네네네. 다 된다고 하니까 그 대목이 약간 박수를 많이 받았죠. 그렇죠. 과거 폰에도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1이 그러니까 얼마나 좀 어이가 없는 건가. 속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절대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제가 업그레이드 해보니까 업그레이드 안 한 5S보다 훨씬 더 느렸거든요. 저도 진짜 죄송한 게 이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전 같으면 하기 전부터 밤새고 이제 해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댓글링 했을 텐데 거의 이제 하지도 않고 저희 연배 친구들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진짜 엄청 뚫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완성형이 되어 있는 거고 내가 십몇 년 그렇게 지나니까 이제 뭐 정말 뭐 관성의 법칙이 와우 이런 식은 아니었고 와우 그냥 그래 됐어? 뭐가 빨라졌는데 뭐가 바뀌었는데 좀 확인해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테스트한 결과를 애플에서 발표를 했는데 11.4 버전하고 이제 12하고 이제 테스트한 결과 아이폰 6 플러스 테스트한 결과니까 카메라 실행 속도 70% 빨라졌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거죠. 왜냐면은 이게 왜 문제냐면 카메라 앱을 킨 상태에서 11에서 탁 누르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딜레이가 이렇게 생기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키보드 이제 타이핑 칠라 그러면 이게 또 느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50% 정도 속도가 빨랐다. 그러니까 타이핑 속도가 예전에는 이제 치면은 얘가 이게 늦게 뜨는 상황인 거죠. 내가 치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뭐 멀티태스킹 하는 중에 앱 속도 역시 2배 빨라졌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라기보다는 실제 사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2013년 지금 5년 전 제품이니까 5S가요. 그때부터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업데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5S 입장에서는. 5년 전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사실은 없는데 최근에 그거 보고 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그 네덜란드 소비자들인가? 삼성전자한테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해달라. 그래서 구매했을 때 2년 이런 스타일로 했는데 과거폰을 지금 해도 업데이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법원에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쪽은 5년 전 제품을 지원하겠다. 이것만으로 일단 안드로이드 진영들이 많이 따라가긴 했지만 이 애플 생태계를 한꺼번에 붕괴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보면 애플은 신형폰 내놓고 그 다음에 뭐 기능이라든가 뭘 빼면서 저가폰 시장을 별도로 안 만들면서 기능 하나 빼면서 내리고
그러면서 5년 전에 나온 폰까지 업그레이드 해줘요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계속 써도 그런데 업데이트하면서 실제는 성능 이슈가 계속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죽으라는 거냐? 네네. 거의 애플놈도 나쁜 거 아니야? 뭐 새로운 폰으로 가라는 아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게 되고 선택을 할 수 있을 때는데 이게 자고 있거나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옵션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돼 있잖아요. 네네. 뭐지?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근데 10점대 사용자들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1은 확실히 빨라졌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애플이 이상하게 10이랑은 또 비교를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의심이 들어요. 10보다 과연 빠른가? 어떤 게요? 속도가 속도가 저렇게 개선이 된 게 11에서 빨라졌으면 네네. 10이랑 거의 비슷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부분만 놓고 보면 그러면 근데 또 하드웨어가 달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여기서는 기존 폰 대비 테스트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또 이제 관심이 좀 덜한 게 이제 예전엔 여기서 약간 하드웨어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나왔는데 아예 그냥 WWDC 행사는 그냥 완전 소프트 행사로 그렇죠.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은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진 그렇죠. 것 같고 진짜 개발자 행사로 가는 것 같고 뭐 9월에 이제 신제품들 나올 때 그렇죠. 거기에다 하면 이게 또 엄청 이제 뭐 CPU도 바뀔 거고 그렇죠, 뭐 그 그렇죠. 인공지능 칩들도 뭔가 이슈가 있을 거고 자기는 맨날 디스플레이 자랑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나오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지. 결국 신제품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이폰도 이제 아이폰 X 플러스 카메라 이제 3개 달린 거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하고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이제 좀 잠깐 보면 아이폰 X에서 이제 저희 작년에 발표했을 때 3D 센싱 기술을 적용한 그 트루뎁스 카메라 선보이면서 이제 애니모지 기능 해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물 같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캐릭터 이제 3D. 스캐닝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자기만의 또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미모지 기능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워야 돼 기자들은 애니모지 그러니까 동물의 모습을 본뜬 이모지죠, 캐릭터. 이모지.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이건 사람들 얼굴 떴어. 애들이 그쵸. 미모지. 네. 아니 그 기사를 쓸 때 말이에요. 이 기능을 알아야 쓰잖아. 모지. 예. 예. 아직이 근데 모지 기능. 네. 모지 애니모지 미모지. 네. 이렇게 해서 모지. AR 이모지. 네. 예. 근데 이거 이제 실제는 그 애니모지 동물 나왔을 때 삼성 제가 쓰고는 있는데 그렇죠. AR 이모지라고 하는데 비슷하다라는 게 더 웃겨요. 왜냐면 원래는 애플이 먼저 하고 나서 안드로이드가 따라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사람 관련된 건 먼저 이쪽에서 던진 거 맞죠. 근데 이번에 이제 사람 얼굴. 그 저기 서진호. 네, 서부장님. 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명물 서진호 아저씨가 자기 거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네네네. 진짜 원펀치 날릴 뻔했어요. 옆에 있었으면. 네. 근데 일단 사람 얼굴들 해가지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 하더니 이거 페이스타임이 원래 1대1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또 그룹 통화기는 32명 정도였나? 그렇게 다 돼가지고 원래 시연할 때도 보니까 자기네 임직원들, 팀쿡 아저씨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네, 팀쿡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룹 통화도 되고, 진짜 이게 회의할 때 이제 영상 통화에 그룹 통화. 근데 나머지 진영들은 다 있거나 지금 뭐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카카오 메신저라든가 라인이라든가 뭐 다양한 라인 이렇게 페이스북 메신저조차도 영상 통화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룹 통화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안에 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신사가 하려던 영상 통화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거의 안 하고. 의미가 없죠 뭐. 그러니까 어차피 데이터 넣었는데 이 사람들 그걸 킬러앱이라고 했는데 그건 실패한 것 같고 오히려 회사 상황 그러니까 뭐 밖에 있더라도 영상 통화를 지금 메신저 업체들이 주도하는 듯한 재미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기자분들은 나중에 이런 것도 취재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딱 보고 나서 통신사들이 영상 통화를 내놨는데 그때 1대1이었잖아요. 네. 심지어 1대 다도 많이 쉽진 않은데 일단은 메신저 업체들이 네트워크 상황에서 32개까지 지원하면 네네네. 그럼 일단 기업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무선랜 환경이니까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무선랜 막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그렇죠. 여튼지 간에 이제 통화에서 그룹 통화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 보면 여기가 32명 했으니까 만약에 나머지 메신저 업체들도 되게 빠른 속도로 추가하겠죠. 그렇죠. 명수.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신저 업체들은 과연 몇 명까지 그룹 채팅이 되고 있는지를 하고 이게 폰에서 됐을 때 데이터 요금 이슈들 있잖아요. 한 번 통화해서 몇 분씩 얼마 나오는지도 한번 점검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드웨어에 대한 혁신은 사실은 그냥 프로세서 뭐 늘상 말씀드렸지만 프로세서, 메모리, 뭐 SSD 용량 올라가는 거 외에 그러니까 나머지 서비스랑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발전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확 해서 어떤 이렇게 동인이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를 바꾸거나 네. 하다못해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좀 반대가 심하는 게 앱들이 무조건 그 업데이트를 강제적으로 좀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아세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요, 그걸 안 하면 서비스를 되잖아. 못 써요. 아, 요즘 그렇게 바뀌었나요? 네, 그러니까 아예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때,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때 네네. 전체 다 설치하시는 분과 커스텀 설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후자거든요. 뭐가 업그레이드 됐는지.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걸 하기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저는 확인을 하는데 보면 이런 앱도 있었어요.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안 돼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래서 업데이트 된 것도 없는데 확인하고 딱 했죠. 업데이트 된 게 낸 내용이 뭐냐면 아이폰 X 최적화예요. 예, 그게 과연 뭐가 의미가 있는가 네네. 그런 생각인 거고, 좀 저는 되게 강제적으로 되는 거에 대한 반발이 있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막 업그레이드 되는 거 상황을 보면 광고랑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뭐 가볍게 쓰고 이런 걸 좀 저는 좋아하는데 네네. 애플리케이션 자체 용량도 되게 커지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들이 어떤 뭐 광고라든가 나한테는 필요 없는 어떤 서비스 플랫폼들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 되게 좀 확인하고 하는 편인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얼리 어댑터라고 해봐야 크게 의미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냥 레이트 어댑터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바뀌셨군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실제는 나온 것 중에 알림하고 방해 금지 이런 것도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좀 재미난 게 나왔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띵동띵동 계속 나오는데 조용히 제공되도록 하거나 여러 알림 메시지를 그러니까 하나로 그룹처럼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플은 그냥 뭐 발표만 하면 개발자들이 박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메시지들이 쭉 나오는 순서대로 계속 있다 보니까 전 화면을 이렇게 도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보낸 거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룹으로 딱 해놓고 누르면 그룹이 펼쳐지는 걸로 해가지고 약간 앞에 인터페이스를 좀 단순화시킨 것도 있고 또 취침 시간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휴대전화에 잠금을 해제할 때까지 화면이 어두워지고 알림이 모음 처리돼. 그러니까 방해금지 모드 같은 거가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영화관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뭐 편하게 쓸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요거 중에 이제 실제는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ARKit2 그러니까 모바일 증강현실에 대한 어떤 자기네가 얼굴 추적이라든가 렌더링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독자적인 AR 파일 포맷 USDZ죠. G 라는 새로운 교차 플랫폼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되게 막 엔지니어들끼리 막 그 뭐야 레고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해놓고 나서 서로 막 이렇게 게임도 막 하고 하는 것도 막 이런 것도 좀 시연도 하고 또 AR 경험 같은 거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도비 CTO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사람들 사이가 안 좋더니 요즘 또 친해지나 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R 쪽 경험을 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그 자 있잖아요. 네네. 그 영상 안 보셨죠 요즘?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카메라로 AR을 한 다음에 무슨 박스가 있어요. 메저링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자가 정확히 몇 센치인지 이 사각 뭐 선물 박스를 열면 그 안에 뭐가 있는데 박스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하더니 가로, 세로, 높이 이걸 딱 해가지고 지점까지 딱 그렇게 뭐냐면 정밀하게 AR인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센치가 그 앱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걸 이번에 넣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 난 저걸 왜 자로 된 그 수치를 정확히 공개하고 개발자들이 박수를 칠까 봤더니 AR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우리 앱이 카메라라든가 이런 앱이 보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미세하게 프로그램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완전히 정확한 기능을 넣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랬더니 야 저런 것도 이제 재미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주에 요즘은 그 AR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 말고 네. 아이폰 저도 이제 안 쓰다 보니까 그 별로 관심 없었지만 큰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은 ARKit2 나온 것 같고 이제 되게 다양한 게임 업체들이 우선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교육 관련된 업체들도 이제 되게 많이 뛰어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이거 되니까 이제 거기 오토데스크라든가 이런 산업형 업체들도 잠깐 거론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산업인터넷이라든가 저희들이 저번에도 슈나이더 일렉트릭 취재할 때도 네. 산업 공간에서도 지금
AR 이슈들이 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런 걸 활용해서 하면은 더욱더 정밀한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시장이나 교육 시장, 뭐 게임 시장 이런 거 못지않게 또 산업 현장에서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를 활용한 어떤 증강현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이번에는 좀 더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뭐 그 물밑에서는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주류에서 저희들이 안 쓰다 보니까 별로 안 바뀐 것 같지만 국내 환경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애플 워치 OS 5 네. 벌써 OS 5. 근데 저는 사실 줄 알았는데 정성 기자가 애플워치는 그걸로 안 사시는 이유가 있나요? 애플 많이 하라고 할 수 있나요?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귀찮나요 이제?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계까지 시계까지 아날로그 그러니까 시계까지 디지털 차야 되냐? 그러니까 뭐 핏빛이랑 이런 것들 스마트워치들은 썼는데 그냥 피트니스용들은 썼는데 이거는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계는 아날로그여야 된다가 그러니까 몸에 차는 것들 중에 뭔가 하나는 아날로그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가 제 또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 디지털로 할 필요도 없다. 이제 애플워치에서도 팟캐스트 들을 수 있대요. 팟캐스트. 네. 그 운동 같은 거는 이제 워낙 또 많이 다양하게 돼 있고 피트니스용으로 많이 워낙 많이 쓰고 있었고요. 그죠? 워키토키 기능도 있어요. 네. 1대1 할 수 있어. 이제 이거 달리면서 애플워치 차고 나서 누구 나와라 오바 이러면 되는 거야. 뭐 일단 뭐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네네. 이제 아날로그 시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튼 이제 별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일단 5세대 운영 체제가 나왔고, 네. 이제 하여간 이제 안드로이드 쪽 웨어러블의 대표 주자는 이제 시계는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맥OS 모하비라는 게 발표됐어요. 이거는 뭐. 근데 이게 할 때 되게 재미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 iOS하고 맥OS하고 통합할 거 아니냐고 지네가 물어. 그렇죠. 니네 진짜 이거 하려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니까 NO!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고 그러니까 하나의 운영체제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처음 발표한 것 같아요. 두 iOS 운영체제와 모하비 운영체제를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기기를 다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 셈이죠. 욕심이죠. 뭐 옛날부터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모바일용 OS와 완전히 다르고 MS 자체도 실패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안 맞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도대체 코드를 어떻게 짜서 맞추겠다는 얘기인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뭐 대신 이제 뭐 iOS에서 쓰고 있었던 무슨 다크 모드라든가 동적 데스크탑 무슨 그러니까 UX 관련된 내용들을 통합하는 이슈는 발표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근데 완전히 운영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기기에 다 적용하겠다는 행보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의화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뭐 CPU도 다르고 그렇죠. 행보도 좀 뭐 데스크탑에서 몇 년 가는 거 하고 뭐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경우 뭐 2년이든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CPU라든가 모바일 뭐 그래픽 카드 같은 거 요즘 또 신경망 이슈 칩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 같이 하나 했을 때 더 위험성도 커질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근데 다양한 앱 개발 환경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되도록이면 통합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가보지만 굳이 운영체제 밑단 하드웨어 아니 소프트웨어 소스까지 전체 다 통합할 이유는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답을 내린 게 아닐까 이렇게 된 거죠. 프로세스 아키텍처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뭐 칩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겠다. 그랬잖아요. 애플 주가가 5% 떨어진 적 있었잖아요. 네네네. 누군가가 갑자기 데스크탑에도 애플이 설계한 CPU를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근데 이런 발언을 보면 운영체제까지는 굳이 PC 쪽 맥OS 파트 쪽 파트 기기들까지는 당분간은 인텔 거를 쓰는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굳이 만들 일이 없는데 이상한 루머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여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뉴스 앱이 또 업데이트도 됐어요. 근데 요즘 거의 안 보니까 진짜 그 기능들을 저 같은 경우 요즘 세컨드 PC처럼 그런 용도로만 쓰다 보니까 요 발표들이 나와서 활용하는 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럼 tvOS도 발표됐거든요. 돌비 오토머스가 들어갔어요. 애플 TV 4K에서. 돌비 애트모스.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이제 방송 시장에 어떤 것들이
협력이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지 간에 이제 아마 소프트웨어로만 대규모 업그레이드 되고 또 개발자 버전이 먼저 나와서 일반 분들은 나중에 그게 일반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변화를 체감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9월 동안 이제 같이 가서 얘기가 되겠죠. 그때 나왔을 때 아마 더 그 기능들이 어떻게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업체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이 OS 업그레이드가 또 쓰는 사람 아니면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분들의 리그죠. 예전에는 세계를 다 움직였다고 하면 그 생태계 죽지 않아서 더 강력하긴 한데 의외로 한 10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이슈에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폰 신제품 나오면 한번 또 구매를 해서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테스트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해서 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뉴스가 IT 쪽 하는 데는 되게 인기가 많았죠. MS 두 번째 소식입니다. 놀라운 행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7.5 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8조 원이 넘게 껌값이죠. 껌값이가 인수하면서 엄청나게 큰 이슈를 몰고 왔죠. 이건 진짜 지극히 개발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반인 분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라고 저렇게 IT 깃허브 설명 좀 해주시죠, 도 기자님. 깃허브가 뭔가? 기습 질문이신데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개발자분들이 소스 이제 짜는 게 있잖아요. 네네. 누군가 글을 쓰거나 뭐 했을 때 자주 쓰고 그 글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장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장소.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내가 그 글을 업데이트했어요. 그럼 버전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소스 코드 관리.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한테는 이 글을 같이 협업을 해야 돼. 쉐어링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복잡하고 코어해야 되고. 내가 이거 새롭게 바뀌어놨는데 다른 분이 왔다가 내가 바꾼 걸 다시 바꿨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 봐요. 그럼 되게 황당하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버전별로 다 정리를 그렇죠. 버전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 협업할 때 이슈도 있어 있는데 실제는 그게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사회에서 개발자들 이슈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실제는 다른 진영에서 예전에 쓰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리눅스를 만든 토발즈가 그런 세계적으로 잘 쓰고 있는 그쪽에 이런 거 좀 해줘요. 딱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발즈가 욱해가지고 에이씨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 그렇죠. 그 사람 말로는 뚝딱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Git이라는 게 있어요. Git를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만들어 놓고 빠져요. 일단 Git만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러다가 토발즈가 또 리눅스 또 만들었던 사람이고. 또 이걸 만들었네? 따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져있던 기능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협업을 해야 되구나. 그러다 보니까 Git을 갖고 허브, 이름이 허브잖아요. 허브라는 게 여러 곳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한 곳에서 길은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여러 이쪽 저쪽을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Git을 활용하는 허브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GitHub로 사용자들이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몰려서 요즘은 웬만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다 여기에 저장소를 쓰고 자기 개인 프로젝트라든가 기업들도 이거를 써서 많이 쓰고 있었어요. 오픈소스. 그러니까 오픈소스에 그 쓰는 그 소스 코드 관리와 협업하는 최고의 어떤 저장소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을 인수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니 MS의 오픈소스 사랑이 이해는 했지만 이 정도일까지야 라고 이제 놀래는 진영이 또 하나 있고 또 한 진영은 아니 저거 사서 오라클처럼 하는 거? MS가 아무리 오픈소스 진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온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이 안 되는데 아니 얘네로 가면 뭔가 이게 변질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선례가 있었잖아요. 아니 뭐 여러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모델이 다른 상황에서 변화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MS의 여전히 상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저작권을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수익을 얻어가는 진영. 카피라이트. 이쪽은 소스를 공개하고 기술 지원으로 가는 진영들 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다르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 또 한쪽에서는 이제 소스포지라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그 소스 코드들을 주는. 근데 진짜 깃이 나오면서 소스포지가 예전 같지 않아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오픈소스 취재학을 할 때도 소스포지를 항상 인용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오픈소스 개발도 소스포지 쪽에 아까 말한 그 관리 하는 저장소가 소스포지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트윗을 날렸대요. 그 우려하는 사람들 우리한테 와 막 이러고 우리는 괜찮아 이랬는데 저는 그거 보고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그렇다 한들 그 소스포지 쪽으로 갈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얘기가 들었죠. 스포츠는 옛날에 뭐 보안 문제도 있고 네네. 악성 코드 문제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거길 쓸 수 없다. 그래서 깃허브로 많이 넘어갔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는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있어요. 이 깃허브를 인수할 때 MS한테 넘어갔다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구글도 그러니까 이게 7조 거의 8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깃허브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료 모델 개인들한테는 이 호스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쓰는 대신에 당신들 개인들은 거의 무료로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소스를 다 공개하지 않는 기업 엔터프라이즈 버전들이 있었는데 그 상품이 있죠. 네네. 엔터프라이즈 깃허브 쪽이 있었는데 그거가 수익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운영하기가 그러니까 명성은 되게 좋은데 수익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새로운 대표를 뽑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다 보니까 그건 인수합병 얘기들이 없잖아 자주 되고 있다가 근데 저기 8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간에는 구글도 이걸 인수하려고 했다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뛰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근데 왜냐하면 구글도 실제는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부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깃허브 때문에 자기들 또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글도 오픈 소스를 그렇게 지원하고 많이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깃허브의 성장세나 오픈 소스 진영들이 했던 거는 구글조차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욕심이 났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진짜 근데 오히려 MS가 과감하게 내질 수도 있고 또 한간에는 지금 여러분 이 진영의 순답 피차이는 인도 구글 계열이고 사티아 나델라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네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오고 나서 오픈소스 진영들이 계속 찾아다니고 그 진영들한테도 인사하고 막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이렇게 진위를 보이니까 이쪽 진영이 오히려 스티브 발머가 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오픈소스. 리눅스는 자기네 모델을 망가뜨리는 암이다 했는데 그 양반이 망가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 CEO가 와가지고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처음엔 진짜야? 라고 했다가 그 양반이 리눅스 사랑해요? 막 이런 얘기도 하니까 아니 왜 저러지? 이러다가 이런 행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분의 생각은 선의가 맞구나. 그리고 이제 또 요즘 뭐 발표를 하는 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리눅스로 탑재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더 많아요. 윈도우 서버보다. 훨씬 더 많죠. 그걸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수익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단순히 윈도우만을 이렇게 고수할 필요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도라는 그런 그 뭐 CEO들이 다 인도 출신이긴 하지만 인도의 어떤 IT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눅스에 대한 어떤 개방형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들 보면 그런 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전 또 이제 오히려 보면 이제 이 자꾸 구글 양반이 자꾸 나오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이제 나티아 사텔라? 네. 이 양반의 이력이 아닌가요? 이름이 잘못됐죠. 사티아 나텔라. 내가 왜 이런 정신줄 났네.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꼬르륵 소리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수해 주세요. 인수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말이. 근데 밥을 안 먹었더니 미칠 것 같아요. 사티아 나델라 맞나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력을 보면은 백엔드 분야에서 되게 일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검색 또 빙 쪽 파트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B2C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 백단의 이슈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했던 분이야. 실제 그래가지고 B2B 쪽에 익숙해져 있기도 해요. 근데 B2B를 하다 보니까 환경 변화를 이미 본 거죠. 그리고 네네. 그 MS가 애저라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표한 게 2008년이거든요. 이 사업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 그 선언할 정도 되면 이 인프라 단에는 오픈소스를 많이 쓰고 있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있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이미 서비스하는 파트에서는 오픈소스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 거 알고 우리도 가고서 어느 정도 준비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 뒤에 숨어 있다가 전면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당황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백엔드에서는 계속 그런 일을 해왔다라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GitHub라는 개발자 커뮤니티 그리고 소스를 갖고 있는 그런 걸 인수한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링크드인을 여기서 인수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네. 그 링크드인이 뭡니까? 전 세계 이력서예요. 네네. 그 기업용 이력서의 1등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수한 다음에 오피스 365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사람을 찾고 하는 거 같은 게 되게 편해졌어요. HR팀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검증된 사람을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에 GitHub라고 하는 아까 말한 전 세계 많은 개발자들이 쓰고 거기에 수많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했던 그 데이터들이 남아있죠. 소스 코드들이 남아있고 내가 계속 지금 현업에서도 개발하면서 내 소스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지가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인수했다는 건 뭐냐면 단적인 예로 알려드릴게요. 어느 개발자를 뽑아요. 뽑았는데 이력이 화려해. 근데 링크드인에서 이제 화려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뭐 HR 시스템이라든가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용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CRM, ERP는 들어와 있는데 HR 소프트웨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HR에다가 붙여놓는 와중에 이 개발자가 진짜 개발을 현업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GitHub 거에 그 사람의 아이디나 그런 거 있어 딱 붙였어. 네네. 보면은 이 사람은 말은 화려했는데 GitHub의 활동이 거의 없네. 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이력의 상당 부분이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력서는 잘 안 써놨는데 네네. 이번에 GitHub 활동을 봤더니 숨어있는 고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근거로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좀 다른 이슈예요. 그러니까 기업 이슈를 만약에 GitHub 인수를 MS 인수를 본다고 하면 링크드인을 통한 이력서에다가 개발자들이 진짜 하고 있었던 그 이력까지 결합이 됐을 경우는 진짜 인재인지 아닌지 테크 파트에서는 진짜 크로스 체크를 확 해버리고 그걸 갖다가 HR팀이 그러면 그걸 썰 때 있잖아요. 그분 아이디를 치면 GitHub하고 이걸 매끄럽게 딱 보면 양쪽으로 매칭해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어저께 업데이트한 게 맞네. 알짜네. 알짜 엔지니어네.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볼 수 있거든. 그 팀들이. 그쵸. 개발팀하고 HR팀들이 모여가지고 추천해 줄 수도 있죠. 개발팀한테. 이런 거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크로스 체크도 돼요. 근데 그 항목에 대해서는 국내 개발 진영이라든가 다른 미디어에서는 얘기 나오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걸로 보면 그 개발자들의 오피스다라고 GitHub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개발자들이 가장 잘 쓰는 생산성 툴로 볼 수 있다.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줘도 된다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해주시긴 했었고, 그리고 MS 같은 경우 개발 환경이 있어요. 툴. 예전에는 근데 MS는 C++, C#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파이썬 코딩도 막 하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에 관련된 개발 도구 전체 인프라가 있어요. 개발 도구 쪽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GitHub랑 이렇게 연동시키면은 개발 환경, 온라인 리포지토리, 그다음 배포하고 실행 이런 게 아주 매끄럽게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개발 환경조차까지도 이제 개발자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겨 넣는 게 아니라 이쪽 진영에서 통합될 수 있는 건 통합되는 거고 다른 영역에서는 또 다른 영역대로 하고 있다. 이런 게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고. 근데 이제 MS가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우려하는 거에 목소리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은 지켜보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매체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유료화 모델은 기업용이에요. 아마 개인 진영은 안 건드리겠죠. 근데 기업 파트에서는 되게 매끄럽게 연동되면
기업 상품이 또 늘어날 확률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고 있는 이미 그 툴을 쓰고 있는 기업 고객들한테 GitHub를 연동돼 가지고 뭔가 레파지토리라든가 그런 환경을 갖다 주면은 네. 엔터프라이즈 기업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도 없고 근데 그게 지금 AWS에서 이게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이게 한꺼번에 마이그레이션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들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하다 보면 클라우드 환경의 개발 아까 말씀한 이런 것도 되게 매끄럽게 되는 긍정적인 요소 하나. 근데 이제 또 만약에 AWS에서 돌고 있는 거를 애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라고 하더라도 바꿀 수도 있죠. 네네. 그러면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옮기면서 얻는 어떤 그 노하우들이 있으면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 진영 이슈에서 되게 큰 거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근데 아마 우리나라 개발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크로스 체크돼서 당신이 어떻게 코드를 짠지를 난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HR팀이 물어보면 에그머니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 진영이 사랑하는 GitHub를 갖고 여러분의 이력 추적이 가능해졌다는 어마무시한 것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게 양측 다 MS의 누구로 보면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HR팀을 아주 좋아한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HR팀은 드디어 개발 진영들 전 세계 유능한 인재 이력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오픈소스에 관여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이어링 할 때? 근데 대부분의 요즘 나오는 프로젝트들이라든가 생태계 구성이 이 코드를 공유하고 하는 문화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 사람을 뽑을 때도 그거가 이렇게 공개되는 이슈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뽑지 그런 마인드 없는 사람을 뽑겠어요? 그리고 아까 엔터프라이즈 얘기했잖아요. 네네. 엔터프라이즈는 개인들한테 다 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장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기업 내부에서는 자기네 기업 단위로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이 코드를 갖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엔터프라이즈 고객들도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면 찾아낼 수 있어요. 네네. 그런 문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거 발표할 때쯤 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100가 넘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한테 축하드립니다라고 했더니 원래 보니까 이게 월급의 10%를 입사할 때 받는 주식이 있고요. 네. 그럼 나는 매달 월급의 몇 %를 주식을 사겠다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나 봐요. 옵션. 안 하셨대요. 그래서 올라간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이야 이거. 안 했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우량주죠, 우량주. 근데 진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 보면 주식 네네. 그렇죠. 금융 서비스를 야후가 가장 오랫동안 했으니까 와 가장 잘 나간다고 했던 98년, 99년 때보다 더 높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랐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끊을지 아닐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 네,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보, 이들의 변화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는 것도 진짜 개발자 진영한테는 애플 행사보다 이 사항이 더 커가지고 막 페이스북에도 개발자 진영들도 이러다가 MS를 의심하죠.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지원해야 돼서 돌격 앞으로 하다 보니까 당황해요. 근데 예전에 저도 그거는 느낀 적이 있어요. 오픈소스 취재할 때. MS가 해가지고 갑자기 지원한다고 하니까 MS를 욕하던 진영이 당황하더라고요. 쟤네가 왜 그러지? 근데 상용 소프트웨어 회사가 돈도 잘 버는데 그 똑똑한 인재들이 오픈소스를 향해서 달려와.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진영에서는 당황하는 거죠. 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켜보는 것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변신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요즘 항상 재미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거. 회사가 젊어지면 수익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회사가 젊어지면 그러니까 옛날의 MS의 인식은 약간 좀 뭐 윈도우나 오피스나 약간 좀 올드한 그런 느낌이고 약간 네네. 좀 오래된 고성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좀 많이 젊어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좀 노인의 어떤 느낌인데 지금은 되게 오히려 회춘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 그리고 좀 약간 또 그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빌 게이츠는 은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티아 나델라 회장의 어떤 행보만 주목하고 있는데 원래 그 빌 게이츠가 그 자기 친구인 스티브 발머한테 경영권 전반적인 운영할 수 있는 걸 주면서도 실제는 사회 공헌 플러스 자기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사회 공헌한테 주력한다고 그랬지 회사에서 발 뺀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쵸? 일은 남겨놨었거든요. 사회 위장은 남아가니까. 근데 발머 같은 경우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MBA 출신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CEO가 되고 자기가 휘둘릴 때 경영진 대부분이 빌 게이츠가 할 때는 다 엔지니어들이 다 부문장이 대부분 엔지니어였어요. 그렇죠. 근데 발머 아저씨가 할 때는 경영진의 상당 부분이 MBA 출신의 문과생들로 장악했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회사의 각 사업 부문장들이 이게 재무팀 위주의 숫자노름 하는 사람들한테 그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퇴사를 많이 해요. 발머가 이 전 지구에 끼친 그 공은 엄청 커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구글 가고 페이스북 가고 막 다른 회사로 갔다니까 엔지니어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양분이 됐군요 이게 IT 생태계를.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잘하는 회사에 어떻게 스포트라이트 하지만 실제 백단에 잘 정비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오래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20년 동안 뭔가 했던 엔지니어분들이 키맨들이 그런 나와가지고 스타트업에 잘 나가는 회사한테 간 다음에 백단에 붙어가지고 백단에서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는 쭉 바꿔주니까 더 탄탄해지고 있었거든요.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예. 그 진짜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발머가 있을 때는 그러다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내가 열심히 해봐야 내가 CEO 할 수 없네. 내 부문장이 할 수 없잖아. 근데 밖에서 자꾸 유혹해. 구글도에서 오라고 그러고 막 스타트업에서 오라고. 형님 거기 뭐하라 있습니까? 가봐야 발머 밑에 있는데.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자꾸 그 사람 밑에 있는데 거기 가봐야 이러니까 그래? 하고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제 친구라 너 그만둬라고 할 수 없는 와중에 자기도 주가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지금 발머가 가장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떨어뜨린 주가를 자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100달러 됐어요. 집은 다 안 팔았거든요, 그 사람. 근데 발머가 그만두면서 빌 게이츠가 복귀한 게 아니라 자기 하는 일에 예전에 1% 아니 10을 여기다가 90을 사회공헌에 하고 10을 회사에다 쏟았다면 이 사회에 다시 복귀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발머 뒤에 든든한 빌 게이츠가 더 들어와 있어 깊숙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야. 그 사람들의 외풍을 막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빌 게이츠는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토대를 떼어낼 수 있도록 집중하는데 더 방패막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 검증된 사람들한테 해주고 있다라는 걸 좀 이 사람만의 공도 있어요. 그런 사람 선택한 거다. 난 그래서 오히려 빌 게이츠는 완전히 발을 뺀 게 아니라 깊숙이 더 들어와 있고 그 토대에서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날아다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빌 게이츠도 이런 상황이 바뀐 걸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렇게 예전에 이 사람조차도 오픈소스에 대해서 밖으로 공격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변화에 대해서 빌 게이츠도 용인하고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요게 향후의 먼 미래까지도 되게 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비트비를 숨는 전략이 과연 더 나아졌냐라는 건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사용자들이 잘 모르는 뒷단의 변화에 엄청나게 열광하고 있다는 거 사회가 아니면 이 진영이 그런 걸 좀 읽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하고 갈 수 없죠. 네. 일단 코인원 대표 불구속 입건됐어요. 네, 이게 작년부터 이제 됐던 상황인데 코인원 같은 경우들은 이게 이제 원래 갖고 있는 것보다 4배 정도의 자금을 더 지원을 했어요. 이걸 레버리지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주식 시장에는 2배 정도가 있거든요. ETF라고. 네네. ETF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걸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마진 거래 서비스라는 걸 따로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버리지를 얼마만큼 할 거냐가 관건인데 레버리지를 뭐 2배로 할 건지 뭐 50배로 할 건지 100배로 할 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거금을 넣고 그러니까 마진 거래 뭐냐면 증거금을 얼마만큼 내놓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개 사는데 만약 1,000만 원이 든다 하면 이거 그냥 하나만 하면은 1배가 되잖아요. 근데 100부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10개를 살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10개를 살 수 있으면 근데 대신에 이 마진포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갖고 있는 계좌는 잔고가 제로가 되는데
제가 배팅하는 금액에 따라서 배팅하는 거에 맞춰서 간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제 수익을 늘릴 수가 있는 그런 거래 방법이었는데 해외는 당연히 해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마진 거래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마진 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마진 거래에 관련된 비율이 얼마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들 있잖아요. 선물 옵션 이게 레버리지가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3.3배네요. 그러니까 위탁 증거율이 올랐고 7.5%니까 지금 13.3배로 많이 낮춰졌네. 예전에 27배였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불구속 된 거고 실제로는 이제 뭐 대표분하고 이제 뭐 불구속 거래하신 분들도 또 이제 도박 혐의로 했다고. 그러니까 좀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신뢰도를 계속해서 떨어뜨린 거겠네요. 그러니까 신뢰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주식 거래 같은 경우에도 돈을 빌려주거든요.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증권사는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사실은 되게 코인원 입장에서는 우린 이자도 안 받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거고 코인원 또 경찰에서는 또 이건 도박이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 도박에 대한 규정이 되게 경찰의 규정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규정 자체가 우리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좀 웃긴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 코인원만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없을 상황도 있겠네요. 최근에 이제 그냥 어떤 분위기에 쓸려가지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 방식은 코인원만 거래를 한 방식이고 코인원 그러니까 빅5 중에 밑에 다른 업체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3위 업체 자체가 이렇게 된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거래가 뭐 자기네 제공했으니까 거래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원들이 뭐 2만 명 넘게 거래를 했는데 그 중에서 경찰에서는 30억 원 이상만 고액한 거래 대상자들 20명 이제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서 형사 입건한 거니까 좀 되게 좀 웃긴 거죠. 일단 먼저 진짜 바람 잘 날 없다는 내용도 있고. 네, 1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근데 참 검색량도 엄청 급감했다면서요, 이제?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계속 이제 얘기되는 게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문제도 있고 뭐 새로운 ICO도 계속해서 코인들이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일단 줄었다는 얘기는 저희 코인마켓에 보게 되면 전체 디지털 화폐 거래 이제 뭐 거래소랑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거래소 중에 이제 1, 2위가 업비트하고 빗썸이잖아요. 두 개 합쳐도 5%가 안 돼요. 전 세계 거래량 중에. 근데 전 세계 1, 2등 하던 회사들은 아니었나요? 2, 3위였죠. 2, 3위였는데 그러니까 1위가 이제 빗플라이어고 그러니까 넘버 5 중에 2개가 있었는데 지금 다 이제 10위권 정도로 떨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봐야 그 빗플라이어라고 미국의 제일 큰 회사 이제 보면은 16.9%거든요, 이게. 여긴 또 코인 3개밖에 거래를 안 해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그다음 이더리움 3개만 거래하는데도 17% 정도 되니까 엄청 큰 거죠. 그만큼 많이. 저희는 3개만 딱 한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 저희 말씀드렸지만 5대 코인 중에서 5대장 코인류 5대장 중에서 3대장.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외에 나머지 거래를 안 하면서도 얘네는 글로벌 1위인 거고. 여기랑 연동된 것들이 많겠네요, 그러면. 어디죠? 어디가요? 이게 메인이고. 그렇죠. 메인은 자기는 메인만 먼저 하겠다. 네네네. 그 거래자들 쪽에 가둬두면 뭐 나중에 파생되는 코인들이 나오더라도. 여기가 또 일본에 또 거래를 해요. 일본이랑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쪽에 거래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코인을 거래 뭐 되게 많아요. 399개 거래한 데도 있는데 이런 데도 대부분 다 시장 점유율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좀 크기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만큼 줄어들었다. 비트코인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검색에 관련된 부분들만 해서 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비트코인 검색 횟수가 최근 3개월 동안 50% 감소.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이더리움 검색량도 70% 줄었으니까 엄청 줄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암호화폐에 대한 것들은 되게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거 가지고 검색량 감소는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다시 또 하락에 배팅하시겠네요? 하락에 걸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것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지갑 개설수도 줄어들고 있고
거래 금액도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돌리기가 될지 폭탄 돌리기가 될지는 좀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좀 보수적,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빗썸 거래 대상자들 중에 52%가 난 장기 투자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리서치 결과가 있었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비자발적으로 작년에 물려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일명 존버라고 하는 것처럼 버티겠다라고 하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거래하시는 분들은 양방향 다 열어놓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양방향 다 거래놓고 하시는 게 수익을 늘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뭐 일단 뭐 이제 상황이 지금 이제 격감도 하고 뭐 경찰 조사들은 계속 들어가고 또 일단 비트코인 진영은 진짜 우리나라 정부 계속 욕할 수밖에 없네요. 뭔가 거래라든가 ICO라든가 이런 거 계속 막고 있고. 국내 거래소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해외 거래소는 새로운 코인들의 등장도 지금 이제 계속 뭔가 열어주질 않으니까요. 뭐 ICO도 일단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놨으니까. 네. 암호화폐는 냄비, 블록체인 기술은 뚝배기. 오, 어느 분이? 최성일님인가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암호화폐는 냄비, 블록체인 기술은 뚝배기. 네.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에 이제 집중하고 뭐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들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튼간에 지금 근데 또 일단 암호화폐 거래로 일단 자산으로 보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니까요. 여러분 하여간 또 한 주간 또 이런 거 약간 간단히 브리핑 해드렸고요. 인텔 진짜 CPU 5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일단 보내면서 네, 그건 조만간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분을 좀 초대를 하거나 해가지고 그런가요? 나상무를 초대해가지고 그 내용 좀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도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